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1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이고요.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초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3.1절날 녹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시면서 저희 저희 방송 들으면 되겠네요. 미디어 탈곡기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인데 사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나왔던 보도 그래도 오후에 좀 발표된 보도들 위주로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은 씨가 해보죠. 오늘 이 스크랩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JTBC가 앞으로 뉴스에서 단독을 뺀다고 합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단독. 네, 뭘 쉽지 않아. 해야 돼. 하면 좋지. 하면 좋긴 한데 쉽지는 않은.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원래는 평기자들을 포함한 회의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혁신안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새로운 사실을 보도할 때 독자들한테 이거 봐라, 우리가 처음으로 한다, 빨리 봐, 이거 봐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제 보도된 바 있는 뉴스에 멘트 하나를 더 붙여서 사람들한테 이제 현혹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얼마나 잘 나가는 매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혹하는 그 문구로 이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좀 엄정하게 단독을 붙여볼까라는 얘기도 됐다고 해요. 근데 기준이 그럼 뭐냐, 뭐에 붙이고 뭐에 안 붙이냐 이거 가지고서 그거 할 수가 없다. 그냥 아예 깔끔하게 버리자. 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몇 차례 단독, 특히 JTBC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가로채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단독 보도로 뭐 주사제 한 병 나눠 마치고 이런 보도를 냈는데 이게 뉴스타파가 이미 냈던 보도, 같은 보도인데 이제 단독을 붙여서 내서 논란이 됐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공영방송이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 어떤 언론에 좀 점잖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자꾸 JTBC한테 뺏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왕이면 물론 JTBC가 단독 가로채기로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이왕이면은 KBS, MBC가 먼저 정상화되면서 이런 기준을 좀 세워나가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편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이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JTBC한테 뭔가 좋은 그것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좋은 결정 해주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손석희 사장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같은 말이었거든요. 계속 지적이 됐어요. 맞아요. 이 단독 뺏기가. 그런데 좋은 결정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통심의 관련된 보도가 있는데요. 방통심의위원회가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3.1절을 앞두고 일부 게시글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문제적인 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일단은 심한 욕설과 함께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적대시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여서 폄훼하는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이라고 하는데요. 방통심의 말은 이런 게시물들이 관심 끌기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층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일제치하 희생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사례들은 씁니다. 못 못 읽겠어. 읽어드릴 수 없는 수준이다 이거. 심지어 이 글을 쓴 아이디조차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이거는 단속 수준이 아니라 때려 잡아야겠는데? 제목 진짜 단 한 자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뭐 아무것도 못 봤, 안 본 듯 삽니다. 네. 심각하네요. 뭐야, 진짜 욕 나온다. 네, 진짜 욕 나오네요. 네. 진짜. 아무튼 이 관련된 제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제가 입을 이럴 때 더럽힐 저희가 수 없으므로 이럴 때 저희가 약간 말문이 막혀요.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이 스크랩한 내용을 지금 어제부터 이정희 PD가 저희 팟빵에 올렸던데요. URL을 올리던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디어스 기사였거든요. 예. 아무튼 적절한 대응이신 것 같아요. 방통심의가 이런 거 그동안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미리미리 지금 막 논란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 빨리 대응해서 이런 발표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소 잃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을 대응할 테니 주의 바란다라고 경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심의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심의가 이제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막 괜히 제가 열폭했던 회의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또 방송심의 소위원회 7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는데 그 결과가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민원연이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의결된 것은 YTN FM에서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라는 그 라디오 방송이죠. 여기에서 스포츠 선수와 스타 아나운서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행자가 특정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심의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양성평등 사망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위원 전원 합의로 주의로 전체 회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법정 제재입니다. 이 말은 법정 제재는 방송 소위에서 결정할 수 없고요. 의견을 건의를 하는 거죠. 이제 정해서 주의를 주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소위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여러 명의 위원들이 한 4개 정도의 소위에 이리저리 한 사람이 2개 정도의 소위를 들어가요. 그래서 방송 소위는 5명뿐이에요. 이 5명에서만 논의를 해서 요 사전에 아까 말한 권고나 요 문제 없음 이런 거는 이쪽에서 처리하고 법정 제재 이상은 전원 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모든 위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심의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는요. 이거는 저희가 낸 겁니다. 네, 저희가 낸 건데 뉴스빅5 MBN에서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요. 현장 검증 영상과 사파 등을 통해서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범죄 및 약물 묘사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법정 제재 주의를 주기로 해서 지금 건의로 전체 회의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지금 주의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저 방금 소개해드린 거는 결과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있지만은 MBN이 자주 범하는 범죄 사파. 의 문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잔인한 범죄 내용을 잔인하게 그 사파로 그린 거죠. 네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없음이 2개가 나왔는데, 이 MBC,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아들,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없음으로 의결을 했네요. 근데 이 방송이 2017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방송된 내용 4건을 다 이제 심의를 넣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심의를 넣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넣은 게 없더라고요. 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문제 없음으로 의결이 됐고요. MBC TV 또 마찬가지로 뉴스데스크에서 사회적 총파업과 관련해서 이 집회가 편향적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는데 이것도 문제 없음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는 저희가 다 안 넣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문제 없음에 대해서 요건 한번 저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록도 공개가 되니까. 네. 회의록이랑 다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 마지막 소식은 오랜만에 YTN 가지고 왔습니다. YTN 파업 중이라서 중간중간에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YTN이 어느덧 파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조합원 참여율은 80%. 그래서 참 총파업치고 정말 총파업다운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파업을 하면 항상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럼 YTN 방송은 어떤가? KBS, MBC는 그나마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회자가 되고 그랬었어요. 야, 뭐 결방한데 뭐 방송 안 한다더라 이렇게 회자가 되곤 하는데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이라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잘 몰라요. 예. 제보 들어오는 것만 보니까. 그런데 뭐 일단 특별한 방송 사고는 없이 24시간 원래 하던 뉴스 채널 다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스스로 이제 여기 이제 지부 조합원들은 뉴스를 안 하고 있죠. 파업하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의 YTN의 뉴스를 스스로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파업 직전인 1월에 비해서 한 25% 정도 뉴스 리포트 양 자체가 줄었다. 그래서 그 취재 기자가 전하는 뉴스 리포트가 지난 1월에 한 달간 1743건인데 지난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역시 약 한 달이죠. 1352건으로 줄었습니다. 한 400여 건이 줄었죠. 그리고 이 취재 기자가 전하는 뉴스 리포트 말고 아예 모든 리포트 기사 YTN에서 나오는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기사를 총합하면은 1월에는 8,800건 정도 되고 2월에는 5,5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양도 줄었지만은 문제는 이 보도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27일 날 화요일입니다. 이브닝 8시 뉴스에서 취재 기자가 나와서 소식을 전하는 리포트가 절반도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뉴스가 하면은 원래 대부분의 뉴스는 리포트 형상이 나오죠. 기자가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날 YTN 뉴스 8시 뉴스에서는 그게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부실 취재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2월 4일 날 지금 보도 중 지금 이거 2월 4일이면 한창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2월 4일 날 한정호 부국장이 기자 리포트 없이 직접 리포팅, 그러니까 앵커가 직접 리포팅을 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4일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결정이 됐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인데 알고 보니 이게 파업 직전이었던 1월 28일 최하영 기자가 리포트했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1월 28일은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뿐이고 내용은 다 똑같은데 2월 4일날 시행이 되니까 취재 기자 없이 그 기자가 했던 리포트 내용만 그냥 읽은 거예요. 시행됐다만 덧붙이고 실제로 YTN 지부가 그 스크립트를 전부 공개했는데 보완할 점이 많아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오늘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임종기 환자가 의료로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연명의료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오히려 더 죽음인 것 같고 가족에게도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선택해줘야 될 것 같아.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쓴 사람은 9,336명으로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쓰는 연명의료 계획서는 모두 107명이 작성했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고 47명은 존엄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본격 시행을 맞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의료인에 대한 벌칙 부과도 전면 시행돼 연명의료 결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제도 시행 전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전에 법이 먼저 시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제도 개선 사항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가 국한된 채 본격 시행된 연명의료 사업은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정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파업 전에 기자가 한 리포팅을 파업 후에 부국장이 그대로 베껴서 우라카이해서 보도했다는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고 아마 뭐 이제 단독 기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질적으로 일단 한 달 만에 굉장히 나빠졌다.
이 점을 YTN 지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송의 지금 질조차도 기존 방송도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기존 방송의 질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면 빨리 파업을 종료해야 되는데 경영진은 역시 최남 사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태입니다. 예, 오늘 뭐 되게 재밌는 소식이 많네요. 다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미디어 오늘에 나온 것들 중에서 기자와 전쟁 중인 자유한국당 정민영 기자가 쓴 그 기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진짜 너무 코미디를 해가지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빵 터지는데 그중에 제일 웃기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니까 기자들이 말찐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래서 질문의 품격이 낮다. 기자의 질문의 품격이 낮다라고 말을 했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출입하는 기자가 간담회에 가려고 했는데 오전에 저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간담회에 안 갈지 고민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정도 모욕이면 다 같이 취재를 거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왜 스스로 저렇게 인기를 떨어뜨릴까.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오마이뉴스가 홍준표 대표가 오마이뉴스에게 오마이뉴스가 우리 당을 출입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거듭 매체명을 3-4번씩 왜 이렇게 모르는 매체가 많나 하면서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질문할 때 매체명을 3-4번씩 홍준표 대표가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엄청 모욕하는 건데. 그러니까 3-4번씩이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보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또 아무튼 다음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집으로 나은 씨의 베나베나 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고를 해드렸나요? 예고를 안 해. 예고를 그럼 갑작스럽게 또 가지고 왔군요. 네. 지난 1월 29일 날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경험 폭로하는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죠.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그 당일과 그 다음 날 관련 보도들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이후 후속 보도들을 한 일주일치를 묶어서 관련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이제 그 검찰 성추행 그 은폐 의혹 사건 관련된 보도들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투 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많이 번졌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또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좀 크게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좀 기간을 넓게 잡고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관련 보도를 쑥싹 봤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이제 보고서로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이거는 예시를 상세하게 드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다. 그러니까 링크를 일단 달아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다음에 기사에 대한 어떤 캡처도 필요 없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안다. 어차피 정형화된 그 문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많이 보여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례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기존 이제 현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와 그다음 또 가이드라인에 적혀있지 않지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지적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풀어보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6가지 정도 항목이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항목을 짧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방송 모니터 담당이긴 한데요. 요거 보도는 여러분들이 다 방송으로만 소비하지 않잖아요. 다 폰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들의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보시고 해서 매체를 좀 넓혔고요. 모니터 범주를 넓혔고요. 예시에는 다 신문, 인터넷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피해 사실에 대한 선정적 구체적 묘사 관련 보도입니다. 제가 이걸 제일 첫 번째로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일단 이것 관련된 문제 보도만 해도 거의 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려도 모자랄 정도고요. 이걸 세분화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요것과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은 뭐가 있냐면요.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그리고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 요강,
그리고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등에서 다 이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그 권고나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줄씩 얘기가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하면 안 된다, 뭐 우려를 포함하는 게 있는데 요 지금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요. 다 어마어마하게 충실하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만큼 다들 많이 어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겨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또 피해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행 지침만 한번 읽어봐도 절대 하지 않을 실수지만 계속한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부각해서 보도할 경우에는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면요. 피해자를 일단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여교사, 여승 뭐 이런 식으로 직업명에다가 막 열을 붙인 다음에 막 무슨 피해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딱 따옴표 보도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그게 선정적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요. 이 성폭력 자체를 성적 스토리로 소비하도록 어떤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데 이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보도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빨리 알려져요, 사실. 야, 그렇게까지 했대, 막 이러면서 알려져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소비되고 끝나는 네, 거죠. 그냥 세상에 충격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선정성으로 소비되고 끝나는 일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이런 양상이 어떻게 불거졌느냐? 대체로 피해자가 SNS에 자기 피해 사항을 자세하게 적죠. 그러면 그거를 싹 다 긁어다가 보도를 하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캡처는 기본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자극적인 부분을 따옴표로 제목을 씁니다. 네, 거기에다가 물론 피해자의 뭐 신분이나 이름 같은 거 붙여서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 사건 보도에서는 그게 안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경찰과의 뭐 조율을 통해서 기자만 알고 있던 정보를 그렇죠. 사실 밝힌 거라 더 원죄가 크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기자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미투 운동은 피해자가 이미 다 밝혔는데 막말로 사람들이 알려고 하면 그 사람 SNS 가서 다 볼 수 있는 거를 기자가 받아 쓴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라고 말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SNS에 그냥 글을 쓴 거고요. 그렇죠. 기자는 언론사 기사로서 자기 글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줘야죠. 내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언론 보도로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느 수준까지 전달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이것이 왜곡되지 않고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이 사건 자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 가치 판단을 거쳐줘야 되는 거죠. 그냥 자극적이니까 얘가 말했으니까 뭐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이렇게 할 거면은 기자할 필요 없죠. 그냥 그거를 같이 블로그 하면서 공유하시면 돼요. 기자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피해자의 이 피해 상황의 심각성, 범죄의 심각성과 뭐 이런 거를 고려하고 그래서 내가 기사를 정말 이 범행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SNS에 폭로된 사실을 내가 인용하는 것과 그거를 그 중에서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따로 뽑아서 제목으로 써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인용하시는 분들, 기자분들도 읽고서 상황이 너무 화가 나니까 욱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 정제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거고요. 특히 제목이 심각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제목으로 뽑는 거 일부러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사실 방송 보도 중에는 JTBC 인터뷰 보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꼭 JTBC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유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죠. 피해자가 생방송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내가 실시간으로 이 내 상황에 대해서 더 진정성이 더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편집되지 않은 장면이고 또 방송사 입장에서는 급하게 섭외를 해서 이제 뭐 막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제 막 섭외를 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막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요번 JTBC 사례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인터뷰 제목이 이겁니다. 피해자 분노 키운 이윤택 회견 또 다른 폭로. 이게 19일자 보도인데요. 피해자가 음성 변조는 해줘요. 생방송이지만. 근데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완전 여과 없이 얘기합니다. 생방송에서? 네, 생방송에서. 여기 쪽, 거기에 이제 막대나 나무 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꽂고 그걸 계속 버티라고 그걸 직접 꽂아주시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방송으로 해도 될지 여부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의 좀 참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상황 자체를요 손앵커가 유발한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러니까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뭐 다른 상황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분이 증언을 이제 상세하게 하신 건데 이게 과연 이제 방송이 됐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죠. 그 파장은 어떻게 나오느냐? 방송이 끝나자마자요 손석희도 충격. 하면서 그 피해 상황을 다시 다운표로 따는 보도들이 이거 그 완전 어뷰징이야. 그 어뷰징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JTBC도 문제를 좀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올릴 때는요. 그 멘트를 다 비프음 처리예요. 비프음 처리. 네, 비프음 처리하고요. 그럼 실제로 방송될 때 그때 뉴스에서는 나갔고 다시 보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비프음 처리하고 스크립트에서도 빼요. 본 방송에서 음성 변조는 된 거였죠? 네, 음성 변조는 되죠. 근데 성변조대도 다 들렸으니까. 네, 다 들렸으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곤란해지니까 음성 변조. 그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만 다시 보기에 배려한 건 좋지만 그거는 사실 뒤늦은 상황이죠. 그렇죠. 이미 다른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JTBC가 뭐라고 보도했는지는 다 스크립트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뷰징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냥 JTBC가 나쁘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 인터뷰를 할 때는요. 반드시 사전 조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피해 사실이라든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느 수위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사가 피해자의 발언을 뭐 약간 뭐랄까 사전에 막 좀 검열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피해 상황 중에 너무 자극적인 그 어떤 몇 개의 단어가 이 상황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막 선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지면 피해를 입히는 거고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말한 그 어떤 발언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러면 언론사는 이런 상황을 막아줘야 돼요.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례가 제 생각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물론 JTBC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계속해서 JTBC가 이 문제를 이거를 끌고 가겠다.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 열심히 피해자들의 폭로를 보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는 사실 뭐 어뷰징도 많이 됐고 해서 뭐 어뷰징은 JTBC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튼 해서 그 원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들도 당황했을 거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저는 이거 인터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애초에 인터뷰 할 때부터 워낙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사전 녹화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율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아예 사전 녹화를 해서 인터뷰 내용을 다 들어본 다음에 피해자분께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시간을 좀 갖고 사전 녹화하면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분께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어뷰징 될 것이고 굉장히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내지 않겠습니다 해서 사전 녹화하시고 좀 편집을 해서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생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좀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는 무엇일까요? 문제보도 유형 두 번째. 피해자 폭로자의 신상 정보 부각. 야, 이게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가 주광덕 의원 관련 사건 하면서 했던 이 모든 사건 사고 관련 선전적 보도와 지금 묘하게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는요, 피해자의 신상이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외부에 유출이 되죠. 그래서요, 기존 가이드라인, 뭐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 요강,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뭐 이런 것들에서는요, 전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사실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신상 정보, 뭐 나이, 뭐 직업, 뭐 이런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요, 범죄 발생 장소. 그러니까 무슨 동에서 났다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되고요. 또 주변인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자와 어떤 접점이 있는 사람의 인터뷰조차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캐고 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면 결국은 신상이 어떻게든 드러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이 준칙상에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거
아무것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이미 대중에 공개했어요. 또 최근에는 이제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용기를 더 아예 실명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을 나와서 또 방송에 직접 나오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진정성을 이제 담보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내보이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피해자가 내 신상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는 것이 과연 언론이 이것을 마음껏 부각해서 보도해도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다른 거죠. 문제죠. 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내 신상 정보 보도해달라 그랬나? 내가 당한 범죄를 보도해달라는 거지. 맞습니다. 이분들은요, 어떤 개인적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신분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단 하나,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요. 혹은 더 큰 의미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상 개인의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 이런 신상을 공개한 거죠. 그리고 이때의 신상 공개의 핵심은 피해 사실 내용을 믿어주세요. 그렇죠.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일 뿐인 거예요.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네, 수단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마치 미투 운동을 통해서 너는 이미 신상을 깠으니까 우리는 쓸 것이다. 마음껏 이런 태도로 지금 보도를 마구마구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제가 서지원 검사 그 관련 보도 얘기를 하면서요. 가해자, 특히 KBS가 그랬는데 가해자는 아예 이름도 말 안 하면서 서지원 검사 관련된 사진이나 이름은 보도 제목에 받고 썸네일에 받고 첫 화면에 받고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반복한다. 아이고. 네, 이런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 이후 미투 보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요. 연합뉴스 보도가 제목이래요. 16세 성폭력 의혹 극단 대표 미성년자 성폭행 폭로대. 자, 미성년자라는 걸 말했는데 16세라는 정보를 한 번 더 넣죠. 네. 자, KNS 뉴스통신 어두운 마수 김지연 이름입니다. 과거 연기지도 빙자한 여고생 땡땡 추행 사연은? 자, 여고생이라는 정보. 네. 스페셜 경제 언론계 번진 미투 열풍 전직 여기자의 고백. 네, 여성이라는 성별 또 이런 거 조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일보는 정말 기가 막힌 보도를 내놓는데요. 이 사람이 내 안에 이윤택, 김소희 폭로한 홍선주 남편이 올린 글. 아이 뭐야,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도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미투 운동 참가자의 남편이 올린 글을요. 따옴표 처리해서 보도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거군요. 네. 이 사람이 폭로한 사람이 내 아내예요라고 말한 그 글을 이제 따서 한 건데 심지어 이 기사를 클릭해 보면요. 그 폭로한 사람의 사진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보도가 적지 않아요. 폭로한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자꾸 넣어주는 썸네일을 넣어주는. 그거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의 사진 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자, 문제 보도 유형 세 번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담을 주는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것들이라 성폭력 가이드라인 관련된 것들에서 아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모든 권고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른 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 책임을 따져묻는 보도가 안 나오죠. 너 강도 피해 당했다고 왜 저항 안 했어? 옷을 왜 그렇게 형광색 옷을 입었어? 강도 눈에 잘 들게 막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성폭력 피해 그 당사자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고 기준들이 생긴 건데요. 이게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다. 어디에서 이게 제가 느껴졌냐면요. 제주 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피살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이게 용의자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해봤던 사람이고요. 그 살해 그 동기도 뭐 성폭력을 하려다 그렇게 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사안을 전하면서요. 채널A가 어떤 보도를 내느냐면 경찰 보고 사라진 관리인 2월 13일. 피해 여성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는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주로 찾았는데 매일 밤마다 식사하면서 어울려 놀 수도 있어 인기였습니다. 파티를 하는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술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죠. 동네 어르신들이 그 집 시끄럽게 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0대 중반 이렇게 혼자 온 여자들이 많이 캐리어 끌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요. 살해 용의자의 행실이 아니라요.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죠. 근데 막말로
새벽까지 어울려 놀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건 소등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건 성폭력이나 살인사건 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대낮에 사람이 없는 데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보도를 보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게 왜 그런 하우스를 놀러 갔어. 이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설명 보도에 덧붙이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투 운동 이후에 좀 특별하게 나온 양상인데요. 제가 아주 너무 불쾌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범죄 발생에 대한 어떤 피해를 넘어서요.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한테 이제 떠넘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게 되지?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사회 도덕률 바꿀 더 많은 미투를 기다리며 2월 19일자 보도입니다. 제목부터 일단 미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설 내용을 봤더니요. 누군가 나서서 외치지 않으면 일탈은 관행으로 포장되고 범죄는 특권으로 둔갑한다. 여승무원의 미투가 있었기에 박상구 회장의 사과가 나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미투 사례만 봐도 특정 성폭력이 일부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려면 더 많은 미투와 공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미투를 많이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 라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추행 안 하면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투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요. 거꾸로 말하면요. 지금까지는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투를 막 이렇게 치켜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미투 맞는 주의는 사실상 가해자랑 방조자의 책임을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왜 가해자한테 먼저 너 고백해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방조자한테 네가 여태까지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사례를 이제 고백해라. 피해자한테 함께 해주겠다고 먼저 얘기해라라고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자꾸 너 미투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냐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사실은 빨리 경찰 조사할까 빨리 조사해서 처벌하고 가해자들도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죠 당연히. 예. 그리고 저는 언론이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쾌감이 있는데요. 성폭력 사건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이번 사건 미투로 알았냐는 거죠, 제 말은. 이거를 저는 좀 너무 기만적이다. 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미투로 알려졌고 미투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지금 언론계도 난리인데.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 주변만 둘러봐도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고요. 또 그 외에는 당연히 폭로 이후에 업계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피해자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받아쓰기 보도도 범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 평판에 부합한 보도가 막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뭐 승진 때문에 뭐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부터 시작해서 아주 문제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최영미 시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승철 시인이 SNS에서 갑자기 최영미 시인 품성을 문제 삼는 아주 이상한 글을 올리거든요.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거를 논란, 2차 가해 이러면서 그대로 받아쓰서 유포하는 보도를 다들 너도 나도 내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2차 가해라고 지적을 해도요. 그대로 갔다가 복붙하는 순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네. 네 번째 문제 보도 유형은요. 가해자 측에 온정적 시선을 보내기. 이것도 당연히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여러 형태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하지 마. 이것만은 하지 마라고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가해자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일방 주장을 제발 여과 없이 보도 좀 하지 마. 그냥 받아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최소한의 규정이잖아요. 이거가 안 지켜집니다. 자, 어디에서 안 지켜지느냐? 지상파 저녁 종합 뉴스에서도 안 지켜져요. 지금까지는 사실 막 인터넷 뉴스에서나 뭐 최악의 사례가 나오겠지 이렇게 마음을 놓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연출가 이윤택 기자회견 첫 번째 기자회견? 예. 네, 그게 연출 그렇죠. 거기서도 연출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다 뻥이었다는 연기였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죠. 근데 그때쯤 되면요. 사실 이분은 뭐
강간까지는 내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안마는 인정을 한 상황이죠. 맞아요. 성추행, 성추행을 가해자가 성추행이 가해자로 이미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지금은 근데 이제 성폭행까지 나온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이쯤 된 사안인데도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다 따옴표 보도를 했습니다. 이윤택 씨의 발언을 다 따옴표로 받았어요. 이윤택 씨 발언을. 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요. 대신 화만 키운사가 연극계 제명이라는 제목을 붙이는데요. 이런 MBC조차 온라인 송고용 기사 제목은 따옴표 보도 씁니다. 이윤택 성추행 죄의식까지면서 욕망 억제 못해. 자, 근데 이 제목은요. 기존 가이드라인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이런 전형적인 가해자의 황당한 변명을 부각하면요. 참을 수 없는 성욕으로 인한 실수가 어떤 성폭력 사건이다라는 기존 통념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자 가이드라인만 안 지켰냐? 뭐 가이드라인에 없는 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요. 피해 사실 폭로로 인한 업계 피해를 부각하거나 예를 들면 뭐 얘 때문에 문화계가 박살났다. 연극계가 뭐 충격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거나요. 이건 마치 이재용 구속됐을 때 재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경제가 타격을 받을. 한국 경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젠 업계도 아니야.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상처를 받았다. 아니 이게 말이? 라는 거를 부각하는 보도가 있어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제목이 성추행 논란 이윤택 공개 사과하겠다. 극작가협 제명이라는 제목만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따옴표 보도죠. 근데 이 보도의 기존 리드문이요. 미투가 연극계 대부로 불리던 이윤택 연출가를 박살내고 있다. 자, 이윤택 연출가를 박살내는 거는요. 그의 과거 행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지? 네, 미투가 아니라요. 네. 그리고 이윤택 연출가는요. 미투를 해야 했던 이 사람들을 이미 파괴했죠. 박살냈죠. 네. 정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잘못된 문장인데. 네. 이게 사실 트위터에 한번 돌아요. 돌면서 화제가 됩니다.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캡처를 하고 조롱을 하니까요. 수정했나요? 안 했나요? 수정이 됩니다. 뭐라고 슬쩍 수정이 되냐면요. 연극계 대부로 불리던 이윤택 연출가가 성추행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완전 지웠네. 그 이제 박살이라는 표현이 싹 지워집니다. 하지만 박살났고. 네, 관련된 뭐 캡처는 모두에게 다 있다. 이거는 진짜 실수라 해도 엄청나게 큰 실수죠. 그 잘못을 실언이라고 해도. 뭐 이거는 뭐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셀럽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의 업적, 재능 이런 걸 부각하면서 가해 행적을 물타기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요. 또 그거 나오겠네. 네. 고은 시인이 민족 뭐 어떤 영혼 뭐 이런 업적이 있고 과거 이제 예술 작품이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려가 있다라는 보도가 막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랑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뭐 별개로 하자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내 이 사람은 거장으로 평가받았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용기를 내서 쉽지 않은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 언론이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보면 이런 비교를 하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타이밍에 이런 비교하는 거 정말 부적절하다. 그리고 범죄 행각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해명이 됐거나 정말 이게 죄의 대가를 다 받고 끝난 상황에서 시작될 논의인 거지 지금 의혹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가장 심각한 사례는 뭐냐면요. 개인적 인연. 내가 가해자와 어떤 개인적 과거 인연을 가지고 있었냐. 그는 과거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 기자가? 그런 것도 있어요? 기자가 자기가 가해자와의 인연을 쓴다고요? 기사에다가? 네. 진짜 별의별 기사가 다 있구나. 일기는 일자게 써야지. 네, 시빅뉴스 충격적인 이윤택 성추행 파문 부산 문화계에 불어닥칠 찬바람이 걱정스럽다라는 기사인데요. 제목만 보면 이제 문화계 그리고 또 이윤택만을 걱정하는 기사 같은데 이것만 봐도 문제 보도인데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와의 개인적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객적은 이를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이윤택 씨와 인연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저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구역질이 나거든요. 이래 기사가. 그러면서 이윤택에 대한 어떤 거의 찬사에 가까운 좋은 이야기들. 네, 좋은 이야기와 여러 가지 그 재능에 대한 찬사 이런 것들을 쭉 쓰고요. 이렇게 두둔을 하다가 갑자기 성추행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거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과 얘기를 나눴던 그 공간인 아지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아지트 역시 후배 여자 단원들로부터 안마를 받던 성추행의 현장이었지 않았나 싶어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야? 그게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고통스럽다고 피해 사실을 지금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걔랑 옛날에 술 마시던 데서 그 안마를 받았네. 아이 찝찝해.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다 있냐? 진짜 뭐야. 놀라운 일이다 진짜.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또 연희단 그 패거리 해체와 창작극 공연 취소 이런 건 또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빠진 건 단 하나죠. 피해자에 대한 공감, 걱정. 네, 그렇죠. 이상한 게 아니고 나쁜 거죠. 그냥 나쁜 보도 사례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저런 게 멀쩡히 저렇게 보도를 나간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네, 이게 다 제가 지금 본 것들은 다 포털에 또 다 서비스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5번째 문제 보도 유형은요. 예를 들면 기자가 악의가 없어. 피해자를 이렇게 탓할 생각도 없고 가해자를 두둔할 생각도 없어. 근데 단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범죄 심각성을 희석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약간 실언 같은 보도들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현행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통념 재생산 이런 개념인데요.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계일보가 얼마 전에 그 대학 내에서 교수가 했던 성폭력 사례들을 이제 고발한 그 사례들을 쭉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요. 슈퍼갑 교수의 나쁜 손 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쁜 손이라는 표현은요. 저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나쁜 손이라는 유아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석시키는 용어죠. 네, 나쁜 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폭력 범죄입니다. 네, 범죄죠. 네, 그리고 매일경제는요. 검은 손 나쁜 입으로 울고 웃겼나. 연예계 덮친 미투 이런 제목을 사용하는데요. 또 제목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러지? 되게 가볍네요. 그렇죠. 검은 손, 나쁜 입 이게 그 정도로 표현될 만한 어떤 사안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죠. 굉장히 희석시키는 표현들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자막 같잖아요. 근데 검은 손, 나쁜 입은요, 그냥 욕설 한마디, 이렇게 손 한 대 때리는 거 이 정도를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권력을 위계를 이용한 어떤 성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아니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나쁜 손 같은 경우. 나쁜 손 이런 같은 무한도전에서나 나오는 어떤 매너손 반대. 네, 그렇죠. 뭐야 이게? 네.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어제 그 오달수 씨 관련된 보도 이제 사례를 보면서 확인한 건데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대체로 피해자가 지적을 하면 가해자가 침묵하다가 일부 사례를 인정하거나 일부는 인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대략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점점 이게 이어져 오면서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진실공방이라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진실게임. 네, 진실게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니 공방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왜 꼭 굳이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말할 땐 진실공방이라는 단어조차도 웬만하면 그렇게 보도하지 말자. 그렇게 쓰지 말자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수준도 아닙니다. 그냥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생도 달려있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생도 달려있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유의적 관점으로 가볍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너무 감수성 자체가 이건 가이드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 개개인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그 문제점이 저는 느껴지냐면은 이 다 선정적으로 소비하려는 독자들에게 그런 의지가 느껴져요. 의지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아무튼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성폭력 관련된 보도들을 찾다가 좀 문제 사례라고 생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몰카라는 용어.
그러니까 몰카도 일종의 성범죄 관련 사안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한 2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월, 2월 걸쳐서 몰카 관련된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관련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예계에서도 막 이슈되는 것들이 많았고 있는데 이게 몰카라는 용어 자체는요 원래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몰카는요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그렇죠. 이런 의미로 원래는 막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불법적인 의미보다는요 불법적인 의미도 반은 있지만 포르노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 안에는 어떤 깜짝 놀라게 해주는 뭐 어떤 그런 유의적인 의미까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요 범죄 행위에서 사용하면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공식적으로는요 불법 촬영 장비 같은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은요 오히려 경찰에서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요 이거를 굳이 몰카로 따옴표를 쳐서 바꿔서 치환해서 보도를 해줘요. 경찰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경찰은 제대로 말해도 바꿔서 보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몰카가 더 사람들한테 더 선정적으로 쉽게 자극이 되죠. 몰카?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보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 사례를 고백할 때 그러니까 내가 몰카를 당했어요라고 이제 그 워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워딩을 받아 쓸 때도 그게 그냥 몰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몰카로 끝나버린 그냥 저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몰카로 우리가 언론에서 소비해버려야지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정확한 표현을 써줘야 되고 몰카라는 표현은 제목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불법 촬영도 좀 약한 느낌이 드는데 뭐 더 강한 뭐 경찰도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도찰, 뭐 불법 도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근데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 있는 단어를 못 찾은 모양이더라고요. 일단은 불법 촬영. 그래도 어쨌든 몰카보다는 나은 단어를 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찾은 어떤 최악의 보도는요, 사실 TV조선 보도인데요. 방송 이게 저녁 종합 뉴스 보도예요. 후배 여경 몰카 성추행 50대 정찰 징역이라는 보도고요. 이 보도의 온라인 선고용 제목은 후배 여경 알몸 몰카 찍은 경찰 징역 3년입니다. 또 알몸을 집어넣었어 또. 네, 알몸을 집어넣었어. 차이점 느껴지셨나요? 방송용 보도에서는요, 알몸이라는 말은 없고 가해자의 나이가 특정돼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오니까요. 피해자가 알몸이라는 점을 찍고 얘기를 해주고 가해자의 나이 정보가 사라졌어요. 정말 진짜 심지어 해당 보도는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재현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아니 몰카라고 하면 안 되죠. 불법 촬영 범죄를 어떻게 자기네가 재현하죠? 그거를 보시면 아는데 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어쨌든 잘 재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에요. 찍어서 협박하는 막 그런 장면. 아무튼 재현은 엄청 좋아해요, 진짜 종편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련 소식 전한다는 걸 빌미로 해서 2차 가해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내가 무서워서 말을 하겠어요? 못하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정말 입을 틀어막는 보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보도 유형인데요. 6번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폭력 사건을 활용하는 보도입니다. 이게 요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것과 관련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성폭력 사건 이용 이라는 항목인데요.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그냥 보도하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거는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피해를 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먼저 고백을 했던 사건이 다른 형식으로 밝혀졌건 간에. 근데 이게 굉장히 고질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해자가 소속한 집단 그 자체를 낙인 찍고 비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아주 옛날부터 많이 이용이 되었어요. 이게 여성민의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인데요. 거기 가이드라인의 예시에는 뭐 전교조에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정치 공세의 어떤 하나의 소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세력 자체가 다 완전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낙인 찍는 그런 보도를 내놓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소재로 쓴 거죠. 완전 피해자 인권이나 이런 문제를 다 그냥 제해버리고 공격할 만하네요. 예. 공격할 만하네. 요거 갖다 써야겠다 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서 써버리는 것이고요. 이런 보도를 반복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 보도, 뭐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요. 나중에는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한테 피해가 실질적인 피해가 옵니다. 왜냐하면 너 이거 우리 단체한테 피해 입히려고 일부러 말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까지도 사실 내부적으로 받게 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낙인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찍혀버리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피해자나 폭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이거를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건 많이 이미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저 가지각색이네요,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러면 요번에 미투 운동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이런 보도들이 있었느냐? 전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전 대표적인 게 이윤택 연출과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언급하는 보도. 전 이건 명백하게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앙일보였나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이윤택 문재인이라고 치면요. 한 페이지 넘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례가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네. 그냥 검색해서 위에서 걸린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유사 사례는 수백 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문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의 보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중앙일보에서 하나 봐가지고. 네. 이윤택 연출가에 대한 어떤 성폭력 의혹 제기가 불거지니까요. 제목에다가 동문, 문재인과 동문, 문재인 과거 찬조연설했어. 막 이런 보도들. 그리고 사진 같이 넣어서 보도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정치권에서 일부 막 그런 세력들이 하는 공방들을 따옴표로 보도를 해주고 하는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이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행 행위에 조력을 했거나 성폭행 행위를 할 수 있게 어떤 배경, 권위를 조성하는 데 직접 기여를 했거나 성폭행 행위를 인지하고 이 사람을 공적으로 기용했거나 이랬다면 언급해야 됩니다. 그치. 당연히 언급해야 되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관련도 없어요. 정말 이 범죄하고는. 이윤택은요. 문재인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친구야. 이리 와서 안마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윤택은 이윤택 그 자체로 거기에서 왕이었어요. 맞아요. 본인의 권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기하는데 어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로 이제 이용해 보려고 했던 어떤 정황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관련이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는. 그렇죠. 그거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서 쓴 건데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과거의 인연, 정치인들의 공세, 네티즌들의 반응을 막 들먹이면서 언급하는 건요. 이거는 성폭력 사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행위다. 이걸 정치적으로 명백하게 이용하는 행위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투 보도의 사례는 아닌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냅니다. 2월 7일 날 작년 9월 문 대통령 방미 때 파견 공무원이 여인턴 성희롱 청 쉬쉬하며 직위해제로 매듭. 이 논란이 있었죠. 예. 네, 이런 보도를 냅니다. 네, 제목은 좀 이제 쉬쉬하며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줘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기사 내용만 그냥 놓고 보면 사실 뭐 청와대 얘기도 들었고 뭐 청와대 순방 과정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공개가 안 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첫 보도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성희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쉬쉬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언론으로선 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요. 청와대가 은폐가 아니었다라는 어떤 해명을 내놨죠.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내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피해자 측 제보를 받아서 어떤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이후로의 후속 보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청와대가 밝힌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아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는 모두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요.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 인턴? 누구?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인턴? 그 시기?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도 일단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계속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내고 아니, 언급을 안 하고요. 식으로. 네, 언급을 하고요. 또 하나는 TV조선. 네, 친구 TV조선이 이걸 봤는데요. 성희롱 사건 쉬쉬 야은폐 의혹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보도를 하느냐면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 관련된 어떤 청와대가 은폐를 했다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의혹을 제기한 상황을 부풀리기 위해서 야권 측의 어떤 그런 따옴표 스피커를 가져오는구나. 네, 스피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냥 그걸로 보도를 구성해요. 갑갑하다 정말. 갑갑해. 네, 역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권 공세를 통해서 사실상 피해자한테 압박이 될 수도 있는 보도를 무분별하게 내보냈다. 아니 TV조선 그 보도 낸 게 청와대가 해명한 후인가요? 후예요. 후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공개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 나온 이후에 그 보도를 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내요. 그 입장을 청와대가 바로 내놓거든요. 2월 초에 내놨단 얘기죠. 그럼 청와대도 2월 7일 날 첫 보도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다 내놓은 이유인데 참 갑갑하네요. 그 이후에도 야권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왜 보도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예. 네. 그 외에도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예, 바른미래당 있죠. 너무 무시하시네. 한 자릿수로 또 떨어졌다고. 적응이 안 돼. 잘. 네. 저 이 보고서 쓰면서 사실 처음 입 밖에 내봅니다. 네. 이 당이 있는데요. 이 당에서 정부 여당의 이딴 성추문에 대한 논평이라는 걸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논평 제목이 정말 황당합니다. 더듬어 민주당이에요. 아주 왜 그러냐.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악이다 진짜. 네, 정말 최악의 이게 뭐야? 성희롱적인 정말 희화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로도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충격을 주는 정말 저열한 수준의 그 논평인데요. 자, 언론이라면 이걸 보도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뭐 최소한 제목으로는 안 뽑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 저희 작은 소망도 사실 그랬는데요. 네, 그 소망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 제목에 또 그거를 썼어요 또? 네, 뉴스원, 동아일보,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등등 모두 다 더듬어 민주당 이것을 신났구만 아주 그냥. 네, 큰 따옴표로 부각하여서 신났네. 받아쓰고 신난 거지. 네, 있습니다. 네, 몹시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신났죠. 왜냐하면 꽤 유명한 공당이 이렇게 또 자극적인 논평을 써주니까. 네. 어쨌든 이게 가이드라인으로도 이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용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현존하지만 그것이 피해자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감시하고 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범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행위를 좀 하지 말라고 준칙에 나와 있는 거고. 두 가지 형태죠. 사실은 이게 교묘하게 분리가 안 돼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폭로된 사례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보도하거나 이제 뭐 논평을 쓰거나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는 가이드라인에 이제 지적이 돼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제기할 미투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제 제기하는 그런 어떤 폭로 자체도 공작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한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문제 피해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환기를 한 번 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이거 보고서를 쓰면서 유형이 막 12가지도 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내가 이번 달 안에는 쓸 수 없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제 세분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흐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건데요. 더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조적 분석을 할 만한 사안, 이미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도 그냥 받아쓰기 보도만 해버리고 끝나거나 반대로 너무너무 허술한 분석을 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연극계 그 성폭력 사건들이 이렇게 불거졌을 때, 미투가 불거졌을 때, 밤늦게까지 젊은 남녀가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막 이런 어떤 업계 관계자의 멘트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인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하거나. 진짜 그런 거 좋아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허술한 보도를 해서 오히려 상황을 이상하게 만드는 보도들이 있었고요. 또 미투 운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 운동을 직접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탓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희화화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것도 저는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 예시가 경향신문 장도리거든요. 2월 15일자예요. 이날 장도리가 위에 두 컷에서는
나도 당했다. 미투 바람이 야만의 시대를 몰아내고 있다라면서 여성들이 미투 운동 참여 모습을 이렇게 멋있게 그립니다. 근데 그 밑에는요. 갑자기 남자들도 미투라는 장면과 함께 명절에 전을 붙이면서 나도 일할 줄 안다 라고 말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줘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투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나도라는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언어용이 장난을 친 거죠. 이거 완전 장난치는 보도죠. 네. 근데 정말 이게 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요.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이라는 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른 형태의 피해자 운동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뭐 예를 들면 갑질에 대한 폭로 운동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확장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이것이 어떤 그 범위가 너무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축소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조롱이 유행하냐면요. 식당에서 밥 같은 거 주문할 때 뭐 아저씨들이 이렇게 밥 주문할 때 뭐 저 돼지국밥 주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분이 뭐 미투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근데 그때 그 뉘앙스는 미투 운동을 약간 조롱할 때 그 미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운동이 가진 어떤 나의 피해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과 연대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국밥 한 그릇터라는 네 그런 형태로만 축소해버리는 그게 축소폄의 희화의 한 행태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만평을 그리는 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악의가 있건 없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끼치는 해악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새로운 사례가 분류가 어렵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사례로 저는 뽑았고요.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보다요. 뭐 예를 들면 그 제주 제주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때문에 게스트하우스가 예약률이 떨어진다. 경제적 손실 이런 거에 방점 맞춘 보도들도 있었어요. 가지각색이네 진짜. 네,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그냥 이걸 세 개로 나누면 현행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사가 그냥 다 무시한 거.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원론적인 지침만 명시되어 있어서 막상 기자가 이제 이거 해도 돼? 말아야 돼?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지침에는 이제 아예 명시도 안 돼 있는 새로운 문제점들 뭐 이런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보도들을 접했을 때 참고할 만한 정확하게 그 준칙 이름이 뭔지 어떤 준칙을 검색하면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이랑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 요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두 가지는요 2014년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 피해 중앙지원단이 함께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몇 년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지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단체가 공들여서 만든 나름 공들여 정부가 나선 거니까. 네, 만든 그런 가이드라인이라 예시 같은 것들도 잘 돼 있고요. 볼만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요. 한국기자협회랑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도에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났죠. 이거 근데 인권위원회가 또 만든 거라서 좀 그런 부분이 또 기대가 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한국여성민우회가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2012년도 거예요. 근데 여성민우회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새로운 각도에서 그러니까 기존 정부 단체가 만들지 않았던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준칙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어서 눈여겨볼 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기자들도 사실 찾아보면은 누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 이름을 검색하면 누구나 바로 PDF로 다운받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요. 숨겨져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길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해달라 했지만 사실 기자분들이 좀 이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한 번만 읽어보면 사실 뭘 하면 안 되고 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최악의 보도는 정말로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경향성들이 발견된 것들, 그러니까 피해자 운동 자체가 피해자만 탓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운동이 발생했을 때 미투 운동 막 이런 것 자체를 막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다던가 피해자한테 문제 해결 책임까지 떠넘긴다던가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새로운 사례들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경계 같은 것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지적을 해줄 법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내가
가해를 하거나 뭐 어떤 나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각지 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제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부실해서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가이드라인 탓만 하기에는 이게 막말로 이윤택과 과거 자신의 인연을 얘기하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 보도는 근데 아까 그 보도는 정말로 약간 개인 역량의 문제가 개인 인성과 역량의 문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예, 어떤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교육 자체를 안 해서 그냥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 전반적인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건 그냥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릴 때부터 다 교육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되게 유치원 과정부터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른이 되도록 정말 모른 채 그냥 몸만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돼도 잘 모르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써서 사람들한테 계속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기자로서 계속 이런 여론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 혼자만의 블로그에 비공개 글만 쓰는 사람, 내 SNS에 글만 쓰는 사람이라면 저는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댓글 그렇게 다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뽑고 기사를 이런 식으로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정말 어떤 사회의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사회적 이런 윤리 기준을 제대로 잡으려면 기자들에 대한 교육부터 먼저 시켜라. 제발. 제발. 진짜 중요해요. 근데 공영방송 기자들 시키고 인터넷 매체들도 그냥 이렇게 풀어놓지 마라. 제발 언론사가 기자들 교육시키고 우리는 그러면 교육 잘 시킬 수 있도록 준칙 보강할 수 있게 계속 모니터하고 조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져서 제발 이런 보도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보고서를 썼고요. 이 보고서에 제가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런 표현도 있는데 뭘 해야 될까? 솔직히 막막합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굳이 지금의 미투 운동이 아니더라도 사실 성범죄 하나 좀 특히 유명인 관련되거나 이러면 이미 상당히 보도의 상태는 예전부터 심각했어요. 정말 심각했잖아요. 성범죄 보도들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될 리는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성폭력 관련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는 포털 심사 기준에도 추가 항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도 들고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보강을 이거는 거의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온갖 고민을 저희도 함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기사가 소비되거나 아니면 문제 보도가 있을 때마다 그 보도를 최대한 소비하지 말고 그리고 그 보도를 우연찮게 소비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이라도 좀 줄여나가고 이런 보도를 하면 내가 망신당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이 기자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자들도 그런데 언론사에서 또 이렇게 어뷰징이나 이런 걸로 부추기는 그렇죠. 어뷰징 또 더 많이 해서 맞아요. 예, 아무튼 여러모로 이게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이 선정적 보도와 기본적인 준칙을 어긴 성범죄 관련 보도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좀 고쳐 나가야 될 텐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보도 준칙 이 부분이 언론사마다 그리고 언론사와 정부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기관이 합쳐서 그래서 매년 좀 갱신 좀 하고 이런 것과 더불어 역시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언론사가 각자 교육을 좀 해야 돼요. 언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일부터 우리가 해 나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죠. 뭐 어떡합니까? 네, 뭐 나아지길 기대하니까 민언론이 그렇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렇죠. 얼마나 오래된 문제입니까? 빨리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뭐 언젠가 그 다음 세대가 하루라도 덜 그 나쁜 기사를 보지 않을까, 나쁜 문화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또 저희가 3.1절을
3일절인데 그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기존의 베나 쇼와는 좀 다른 내용과 분위기로 퀴즈는 내지 않았지만 특집으로. 네, 이건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이게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올 때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싶고 또 함께 고민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베나 쇼가 원래 이제 배우고 그러네요. 죄송한데요. 저 약간 그런 뜻풀이 원치 않아요. 근데 그거 베나 TV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베나 TV. 네, 좀 별로예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배우고 나누긴 했습니다. 네, 많이 나눴죠. 미투 특집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성범죄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점은 누구나 압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보도가 이상한 거 너무 이런 보도가 많은데 누구나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알기가 힘든데 오늘 이 특집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오늘 굉장히 알차게 시간 마련한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도 만족하셨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그렇게 느낍니다만. 네. 그리고 저희 방송하던 중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닝 때 함께 있었던 김원경 차님이 사라지셨죠? 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KBS 이제 파업을 마무리하고 양승동 사장 체제로 돌입하기 직전인 아직 후보자입니다. 청문회 해야 돼서 KBS에서 이제 정상화 시민행동으로 옆에서 측면은 지원했던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은 민원연에게 공로패를 준다 그랬나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방송을 마무리하는 상황이고 오늘 가서 또 KBS 구성원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저희가 내일 또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랬는데 KBS가 사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뭐 얻어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왜? 사주나요 그럼? 저 다이어트 중이라. 저는 또 이런 식으로 밥을 얻어먹으면은 이게 관계가 깔끔하지 않다. 김영란법이 걸린다 이런 의견인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